다음은 휴스턴 텍산즈와 잭슨빌 제기어스 경기입니다. 예상을 뒤집은 결과가 나온 경기였죠. 굉장히 진기한 플레이가 나오긴 했는데 에디님 보신 적 있으세요? 풀백이 킹 리턴 터치다운 하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진기한 장면이 나오는데 리턴 터치다운을 하는 리터너를 보면은 굉장히 발이 빠르고 비전이 좋은 선수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뭐 코너백이 할 수도 있고 뭐 리시버가 제일 많고 이따금 러닝백도 참여를 하는데 풀백이 리턴 터치다운을 한다고 이러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풀백인 앤드류 백이 리턴 터치다운에 성공한 진기한 장면이 나왔고 또 추가적으로 신인인 쿼터백 CJ 스트라우드의 놀라운 활약 다시 한번 이어나간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휴스턴 텍산즈는 이번 경기를 앞두고 앞선 경기에서 두 번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라우드가 장기적으로 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은 분명히 확인시켜준 경기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경기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추가적으로 와이드 리시버인 탱크델, 나다니엘 델과 엣지러셔, 윌 앤더슨의 디펜스 그리고 스페셜팀 활약까지 텍산즈의 미래가 저는 시즌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밝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디미코 라이언스의 뛰어난 지도력도 여기에 한몫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부상으로부터 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 계속 걸리기는 하거든요. 턴실부터 시작해서 여러 선수들이 주요 선수들이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이 더 복귀를 한다면은 더 좋은 경기를 기대할 수 있는 텍산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잭슨빌 제기어스 입장에서는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던 경기였는데 뭐 원활하게 플레이를 전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핸드오프하는 과정에 커터백이랑 러닝백이랑 막 이게 엉켜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넘어지고 이런 플레이도 나오면서 좀 팬들이 좀 많이 실망했을 그런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해당 경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에디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경기가 사실 텍산스가 이길 거라고 예상했던 분은 정말 적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승리의 1등 공신은 뭐 CJ 스트라우드의 맹활약도 있었겠지만 저는 우선적으로 스페셜 팀에 있다고 봅니다. 7대 0 상황에서 좀 제기어스의 첫 득점을 저지하는 그런 필드골 블락과 17대 15로 제기어스가 따라온 상황에서 이 모멘텀을 지켜내는 24대 10을 만드는 그 리턴 터치다운까지 사실 뭐 풋볼은 모멘텀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분위기가 정말 중요한 스포츠이고 이게 뒤바뀌는 상황이 사실 스페셜 팀에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탤런트 차이가 분명히 나는 팀임에도 이런 스페셜 팀의 활약을 바탕으로 좀 중요한 순간마다 이제 모멘텀을 지킬 수 있었던 게 승리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은 좀, 이제 스트라우드를 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이제 바비 슬로윅은 좀 예상대로 나이너스 스타일의 오펜스를 선보이고 있거든요. 와이드 존을 베이스로 좀 컨덴스드한 포메이션과 이 언더센터에서의 플레이 액션이 주요한 공격 옵션이 되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러싱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펜시브 라인이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너무 약하고, 러싱 게임에서도 전혀 뭐 어떤 활약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3경기 동안 이제 시도당 러싱 야드가 2.8야드예요. 이제 리그 31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쿼터백에게 굉장한 압박이 가해지거든요. 스트라우드는 이제 본인의 뭐 머리, 그리고 어깨, 다리 모든 걸 활용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좀 상쇄하고 있어요. 드래프트 전에 이제 강점이라고 좀 평가받았던 이런 정확도와 빠른 디시전 메이킹으로 좀 정확한 패스를 꽂아주고 있고요. 정말 루키가 이렇게 러싱에 의존하지 않고 패싱 플레이만으로도 드라이브의 어떤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슬로우익은 좀 스트라우드에게 이제 필드 전체를 읽는 그런 풀필드 리드를 많이 시키지 않고 있고요. 하프리드 중심으로 빠르게 리드하고 패스하던가, 리드하고 체크다운 해라. 뭐 이런 패스 체크다운, 이런 굉장히 빠른 의사결정으로서 이 스트라우드의 리듬을 살리는 데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전 2경기에서 좀 많이 보지 못했던 이런 빅플레이들까지 여러 번 터져주면서 이번 경기를 좀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었어요. 이제 탱크델의 어떤 이 빅플레이 필름인데요. 이제 이번 경기에 엄청난 맹활약을 보여줬거든요. 3경기 동안 무려 15번의 캐치, 251 리시빙 야드, 2개 터치다운으로 지금 푸카 나카오의 뒤를 이어서 루키 와이드 리시버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드라이브, 세컨 앤 세븐 상황인데요. 이제 풀백 앤드류백을 모션 시키면서 러싱에 대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자 이제 세이프티 2명이 박스를 채우고요. 코너백들이 뒤로 물러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때 주목해야 될 게 이제 나다니엘 델의 이제 포스트 라우트의 이 디테일한 라우트 러닝인데요. 코너백이 지금 인사이드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는 거를 델도 인지하고 있었고, 이제 스냅 직후에 직선으로 달리면서 이제 포스트 라우트로 이제
브레이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라우트를 탑니다. 바깥쪽으로 브레이킹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이제 코너백의 발과 이제 힙을 보시면 대리 이제 어떠한 선택을 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잔발을 밟으면서 우왕좌왕합니다. 만약 스냅 직후에 이제 냅다 직선으로 달렸으면 코너백이 아마 그대로 셔플하면서 속도를 낼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리 브레이킹 전에 굉장히 뛰어난 속임 동작을 가져감으로써 이제 코너백이 이것을 읽는데 좀 급급하느라 제때 이제 힙을 돌리고 속도를 내지 못한 모습이고요. 스트라우드도 스냅 전에 세이프트의 움직임을 읽었기 때문에 이를 놓치지 않고 정확한 곳에 볼을 배달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뭐 러싱이 잘 통하지 않음에도 지금 스트라우드를 위한 좋은 오펜스를 꾸며내고 있는 이런 바비 슬로이까 그리고 루키답지 않게 이를 잘 수행해내는 스트라우드 그리고 최고의 딥스렛이 될 지금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탱크들 세 명이 정말 매우 빛난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사실 탱크들의 엄청난 터치다운을 보면서 스트라우드의 패스가 참 좋았다, 대리 잘 달려나갔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세산 움직임까지 분석해 주시는 분, 우리나라에 몇 없습니다. 훌륭한 분석 잘 봤고요. 이런 에디님의 분석을 원하신다면, 자세한 분석을 원하신다면 NFL 잡박사전 에디님의 블로그 많이 찾아서 응원해 주시고 관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경기입니다. 인디애나폴리스 콜츠는 주전 쿼터백이었던 앤서니 리차드슨도 없고 뭐 그동안 오펜스의 핵을 담당해왔었던 조나단 테일러까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라는 기세 좋게 달리던 팀을 멈춰 세우는데 성공을 했어요. 헤드코치인 쉐인 스테이켄의 지도력이 유효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반면에 레이븐스는 어쨌든 이 팀도 좀 안타깝게 굉장히 많은 선발 선수들이 부상을 당한 상태였거든요. 이런 부상이 결국에는 문제가 된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 레전드 키커죠. 저스틴 터커가 마무리를 짓지 못한 경기라니 참 낯설었습니다. 또한 러닝백인 J.K. 도빈스의 빈자리가 꽤 크게 느껴졌고요. 이번 경기를 앞두고 저는 개인적으로 거스 에드워즈의 선전을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이 나타났고 멜빈 고든에게 좀 볼을 캐리를 많이 맡겼던 그런 운영을 선택을 했는데 좀 이거를 좀 줄이고 에드워즈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습니다. 레이븐스의 쿼터백 라마 잭슨의 미스에 대해서는 에디님의 의견으로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또 다른 업셋이 나왔죠. 사실 레이븐스의 이런 오펜스를 기대한 건 아니었거든요. 첫 드라이브 터치다운을 기록한 후에 이제 디펜스가 굉장히 잘 막아줬거든요. 카일 해밀턴을 활용한 이런 블리츠들로 여러 번 성공을 거두면서 모멘텀을 완전히 본인들의 것으로 가져올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전반전 4번의 드라이브에서 단 10번의 플레이에 그쳤고요. 2번의 펌블 턴오버, 2번의 3앤아웃, 심지어 한 번은 스냅 미스도 있었고요. 전반전은 정말 이 선수들의 어떤 실행력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펜스가 만들어준 흐름을 전혀 살리지 못했죠. 후반엔 나았냐? 물론 터치다운도 기록하고 점수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이런 오펜스를 기대한 건 아니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1, 2주차 때 보여줬던 그런 폭발력들이 좀 사라진 경기였고요. 라마 잭슨은 계속해서 퀵패싱 게임만 고집했고요. 본인이 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제 시즌 전에 나는 6,000야드 던지겠다. 뭐 이런 공약이 좀 무색해질 정도로 그런 선택을 했고, 후반전에 사실 뭐 10야드 이상의 패스를 성공시킨 게 거의 없다라고 보고, 뭐 물론 몬킨의 오펜스가 스크린 패스와 좀 숏패싱 기반인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파생되는 이런 폭발적인 패싱 플레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경기에서 전혀 그런 걸 보여주지 못했고요. 제이 플라워스의 이 라우트 차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정말 굉장히 짧은 라우트들로만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사실 이게 플랜의 문제인지 인게임에서 어떤 라마 잭슨의 선택의 문제인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오늘 경기만큼은 이제 리시버들을 필드 넓게 스프레드 해놓고 쇼패싱 게임만 하는 모습이 이 그렉 로만의 시절을 다시 연상케 했습니다. 물론 터커가 중요한 순간에 킥을 놓치긴 했지만 절대 터커를 탓할 수 없는 그런 경기였고요. 라마와 몬킨에게 좀 큰 책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반면 이제 콜츠는 굉장히 좋은 플랜을 가져왔어요. 이제 어찌 보면 본인들의 1, 2주차 때 보여준 디펜스와 전혀 다른 결을 가져온 건데요. 1, 2주차 때까지 콜츠의 이 블리츠 비율이 10%로 리그 최하위였거든요. 심지어 이제 스턴트 활용 비율도 9%로 리그 29위였어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블리츠와 스턴트를 섞은 이런 프레셔 플랜들을 들고 나오면서 레이븐스를 흔들었습니다. 정말 뭐 거스 브래들리가 정말 이를 갈고 준비해 왔구나.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경기였어요.
필름을 하나 보실게요. 19대 19, 이제 4쿼터, 23초가 남은 상황입니다. 이제 퍼스트 앤 10, 필드골 레인지 진입을 위해서 이제 레이븐스가 10야드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콜츠는 굉장히 과감한 식스맨 블리츠를 선보이는데 이제 레이븐스는 하프 슬라이드 프로텍션을 콜을 했고요. 이제 하프 슬라이드 프로텍션은 이제 오펜시브 라인이 3명, 2명 혹은 4명, 1명으로 이렇게 반으로 갈라지면서 포켓을 형성하는 그런 프로텍션 방식이에요. 이제 이번 플레이의 경우에는 레프트 태클, 레프트 가드, 센터가 반으로 나눠지고 라이트 가드, 라이트 태클이 반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프로텍션이었고요. 이제 보통 3명 혹은 4명으로 갈라지는 많게 갈라지는 쪽이 좋은 형태로 프로텍션을 하고요. 2명 혹은 1명으로 이렇게 적게 갈라지는 쪽은 이제 각자 1명을 맞는 그런 맨 프로텍션이 되거든요. 이제 여기에 러닝백이 블리츠를 좀 픽업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제 70번 라이트 가드를 보면 스냅 전에 이제 41번 라인베커가 블리츠 할 걸 대충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인팅을 하죠. 스냅 직후에 41번을 응시하면서 이제 뒤로 킥슬라이드를 밟는데 44번 라인베커 자이르 프랭클린이 A갭으로 쇄도해 옵니다. 이때 이제 러닝백은 이를 읽고 좋은 블리츠 픽업을 가져가요. 여기까진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꼬았죠. 이제 레프트 태클과 마주보고 있었던 이 99번 디포레스트 버크너까지 스턴트를 하면서 이제 센터와 마주보고 있던 54번 데이오 오데잉보 선수는 이제 센터와 레프트 가드를 묶어두고 버크너는 이를 크게 돌아서 프랭클린과 같이 A갭을 노리는 이런 스턴트를 가져옵니다. 라이트 가드인 케빈 자이틀러가 좀 41번 라인베커를 좀 신경 쓰느라고 좀 판단이 느려졌고요. A갭 헬프를 좀 더 빠르게 갔어야 했다고 저는 보고 이러면서 이제 라마 잭슨은 프레셔에 노출되고 맙니다. 한 가지 더 디테일한 건 이제 45번 라인베커의 움직임인데요. 이 블리츠 과정에서 이제 레프트 태클의 바깥쪽 어깨를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컨택 후에 다시 스텝을 리셋하면서 이제 라마 잭슨이 뛰어갈 공간을 제한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제 색으로 이어지는데 사실 숫자 싸움으로 한다면 6대 6으로 오펜스가 이기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뭐 거스 브래들리의 완벽한 설계가 빛났던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이런 어떤 본인들의 디펜스 성향을 좀 자체적으로 카운터 친 이런 이번 주 게임 플랜이 정말 훌륭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고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어려운 플레이들을 잘 수행해준 이 콜츠의 프런트 세븐이 이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미식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이렇게 전방에서 이루어지는, 특히 트렌치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이 단순히 어떤 선수들의 개인적인 힘 대 힘 또는 테크닉과 테크닉의 싸움으로 치부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전술 싸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번 필름 분석을 통해서 한번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뛰어난 분석을 해주신 에디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들었고요. 콜츠가 시즌을 앞두고 카디널스 그리고 시카고 베어스와 같은 팀들과 함께 굉장히 유력한 2023년도 상위 드래프트 후보팀으로 거론이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시즌 첫 경기부터 이번 경기까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심지어 리차드슨과 테일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행보가 정말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경기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시애틀 시옥스의 경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쿼터백인 브라이스 영이 빠져있는 상황이었고 시애틀은 홈구장에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시애틀 시옥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를 가져가야만 하는 그런 경기였어요. 지난 시즌에 주축을 담당했던 소포머 시즌 선수 4명이 빠져 있었거든요. 뭐 양쪽 태클, 뭐 코너백, 니켈백 이런 선수들이 빠져 있는 시옥스였는데 반대로 캐롤라이나 팬서스는 주전 쿼터백이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비교할 바는 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중요도 측면에 있어서 시애틀 시옥스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패싱 시도, 지나치게 많은 패싱 야드, 점수를 허용한 그런 점이 굉장히 좀 아쉬운 경기였고요. 사실 이 경기는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페널티로 인해서 자멸한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니었다면 경기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애틀 입장에서는 프레셔에 대처하는 지노 스미스의 플레이도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이 바운더리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쉐인 월드론의 운영 역시도 지적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펜스 측면에서는 이선의 이 윌라인베커와 슬롯 코너백의 능력 저하에 따른 전체적인 커버리지 약화가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승리를 하긴 했지만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될 경기이다. 반성이 많이 필요한 경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캐롤라이나 팬서스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와이드 리시버인 DJ 차크의 분전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띈 경기였어요. 그 밖에도 뭐 중간 지점, 바운더리 할 것 없이 앤디 달튼이 이렇게 패스를 잘 던진 선수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활약을 계속 이어나갔었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펜시브 라인의 페널티 이슈가 결국에는 발목을 잡았고 스냅 카운트 호흡조차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유닛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원활하지 못한지를 좀 대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단순히 이제 선수들의 호흡뿐만 아니라 어웨이 구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애틀 시옥스가 워낙 이제 팬들의 어떤 함성 같은 게 큰 경기장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캐롤라이나 팬서스는 미네소타 바이킹스와의 경기를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도 실내 구장이라서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서 페널티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루멘필드에 방문한 시옥스 팬들도 승리에 큰 지분이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페서스가 이제 이 경기에서 무려 8개의 폴스 스타트를 저질렀고, 페널티를 저지를 때마다 점점 루멘필드에서 함성이 정말 커지는 게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확실히 이 스타디움의 함성이 이 센터와 이 쿼터백 사이의 이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폴스 스타트가 좀 계속되다 보니 본인들이 좀 계획해온 러싱을 좀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없었죠. 패스 시도가 무려 58번이었던 데 반해 러싱 시도는 14번에 그쳤어요. 정말 극악의 비율이죠. 아마 프랭크 라이크는 좀 앤디 달튼에게 이런 58번의 패스를 하라고 이 경기를 계획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 분명 히 앤디 달튼이라는 쿼터백이 저스틴 허버트나 뭐 커크 커즌스 이런 선수도 아니고 그냥 러싱과 패싱의 어떤 밸런스를 원했을 건데 이 페널티가 모든 걸 망쳐버렸고요. 그리고 그래도 예상외로 앤디 달튼이 좀 드랍백 패싱 게임을 잘 소화해줬어요. 말씀해주신 대로 차크와 틸런이 분전해줬고요. 그럼에도 경기를 결정지을이 한 끗이 부족했던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 이제 일관성 있고 더 탤런트가 좋았던 거는 이제 시옥스였고 브라이스 형이 사실 벌써 부상을 당했다는 것도 꽤 안 좋은 소식이죠. 드래프트 전부터 워낙 이제 부상에 대한 우려가 그 어떤 것보다 컸던 선수인데 그 우려가 벌써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은 조금 안 좋은 소식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양 팀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시애틀 시ок스 입장에서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루키 러닝백인 잭 샤머넷의 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시애틀은 소포머 시즌에 돌입한 러닝백 케네스 워커가 좋은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근래 제가 본 러닝백 중에 비잔 로빈슨만큼 감탄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문제는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부상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는 그런 타입이라는 점일 텐데요. 시애틀은 몇 해 전에 크리스 칼슨이라는 굉장히 좋은 툴과 이 터프함을 갖춘 정신력을 갖춘 선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충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플레이 때문에 오히려 환영하는 플레이를 보이면서 큰 계약을 해놓고 부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게 은퇴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워커와 칼슨은 다른 타입의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워커 또한 부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컷을 할 때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임팩트를 주다 보니까 무릎과 허벅지에 부하가 심하게 오고 그래서 루키 시즌인 지난 시즌에도 결국에는 몇 경기 결장을 하고 말았어요. 팬 입장에서 보는 건 좋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팀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건강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워커는 워크호스 타입으로 엄청나게 많은 스냅을 부탁하기에 좀 무리가 있는 타입의 선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애틀은 일단 쿼터백인 지노 스미스가 활약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팀의 아이덴티티는 뭐 펠컨스 같은 팀처럼 런에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런으로 풀 수 있어야 되는 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백필드 요원들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워커의 부담을 덜어줄 자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애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2라운드에서 지명한 이 샤브넷은 이번 경기를 통해서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워커와는 다른 타입으로 놀라운 주크 무브와 이 파워, 터프함을 보여줬어요. 지노 스미스와 DK 메카퍼에게 굉장히 큰 돈을 주었고 잭슨 스미스 은지그바를 1라운드에서 지명을 했고 타일러 라킷도 굉장히 훌륭하고 패스에 집중하는 쉐인 올더런의 운영은 이해는 하지만 저는 결국에 이 팀은 아이덴티티가 런에 이제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런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1주차 경기도 결국 런을 풀지 못해서 졌잖아요. 더 효과적인 런을 구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적인 잠재력 있는 러닝백이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캔자스시티 칩스와
시카고 베어스의 경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경기도 사실 너무 원사이드한 경기였죠. 이번 주 시작 전에 필즈가 이제 코칭을 탓하는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 재작년에는 이제 경기 패배 후에 팬보다 우리가 더 슬프다 뭐 이런 망언을 좀 저지른 경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저는 사실 작년까지 이 선수를 굉장히 응원을 했어요. 오하이오 스테이트 대학에서 워낙 센세이션을 했었고 발전 가능하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필드는 물론 이제 필드 밖에서 전혀 선수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좀 성장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며칠 전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아스날전에서 두 골을 넣고 이 골은 팀이 만든 골이다. 나는 발만 갖다 댔다. 이런 뉘앙스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정말 감동적인 인터뷰였어요. 사실 뭐 누가 뭐래도 이 팀의 리더는 이제 쿼터백이잖아요. 제가 물론 필즈에게 손흥민 선수 같은 인터뷰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쿼터백이 리더십을 갖지 못한다면 라커룸에 올바른 컬처가 정착을 할 수가 없고요. 선수들이 이 리더를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다 본인을 위해서 이기적인 플레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팀이 망하는 지름길이거든요, 이게. 뭐 카일러 머레이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쿼터백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계속 봐왔잖아요. 솔직히 저를 비롯해서 뭐 많은 팬들이 그랬겠지만 저 인터뷰를 듣고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는 좀 접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경기력에도 그대로 드러났죠. 사실 뭐 오죽하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 경기에서 가장 화제가 되긴 했어요. 칩스의 선수들은 뭐 경기 중에 너무나도 편안하게 장난을 치는 모습도 나오고, 뭐 켈시를 놀리고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전혀 이제 긴장감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았고요. 사실 이 경기는 어떤 리뷰보다는 그냥, 너무 안타깝다. 이 베어스의 앞으로의 미래가 정말 걱정된다. 이런 말을 좀 하고 싶네요. 말씀해주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옆으로 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미식 축구뿐만 아니라 뭐 축구도 그렇고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전술이 고도화되고 선수들이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몸 관리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개인의 역량보다는 팀 단위의 유기성이 더 유효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어요. 축구로 따지면은 뭐 수비력도 좋지만 패스도 하고 전진할 수 있는 수비수의 김민재 같은 선수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미식축구에서는 저스틴 필즈처럼 달릴 수 있는 쿼터백이 지명을 받고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특정 역할에 특화되어 있거나 한쪽에 치우친 그런 선수보다는 다양함을 선사할 수 있는 선수들이 선호되는 경향이 종목을 뛰어넘어서 전반적으로 발현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선수들이 화합 그리고 코칭의 조화가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이 필요되고 요구되는 그런 시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과거에는 안 그랬다는 뜻은 아닌데요. 현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특정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팀으로서 더 잘 작동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삶의 철학이나 가치관을 잣대로 삼겠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현실과 경기 결과와 비추어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컬처가 잘 잡히고 선수단의 분위기가 좋은 팀일수록 성적을 더 잘 내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쿼터백은 단순히 뎁스를 차지하고 있는 한 명의 선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팀의 사령탑이고 필드에서 직접 코치와 소통하는 존재잖아요. 이 마이크 차고 그만큼 역할의 막중함을 인지를 해야 되고 본인이 나서서 조화롭게 팀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디님의 말씀처럼 필즈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완벽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다 큰 성인에게 뭐 왈가왈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 저도 필즈의 어떤 이런 워크 에틱과 팀 동료와 코칭을 대하는 마음, 그리고 필드에서 나타나는 플레이를 봤을 때 베어스의 미래가 많이 어둡다. 차라리 빨리 작별하는 게 아니, 이 팀의 리시버들 아까워 죽겠어요. 많이 어두워 보입니다, 베어스의 미래가. 뭐 저도 간단하게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베어스는 에디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필즈의 최악의 인터뷰가 있었고, 이 수비 코치인 앨런 윌리엄스가 사임하는 그런 최악의 한 주를 보냈었는데요. 경기력에서도 그대로 나왔죠. 해당 경기에서 필즈가 패싱 야드를 99야드 던졌는데 패스 시도당 4.5야드. 러싱 야드 아니고 패싱 야드입니다. 이런 처참한 기록을 나타냈는데, DJ 뭐와 체이스 클레이풀, 뭐 클레이풀에 대해서는 좀 호불호가 있겠지만 전 재능 있는 선수라고 보거든요. 어때 이런 선수들이 있으면 뭐 합니까? 이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에디님과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이 선수의 기량 미달이 이 헤드코치 맥 에버플러스의
어떤 코칭의 역량과 함께 정말 최악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캔자스시티 칩스는 1주차와 2주차를 거치면서 우리가 알던 치프스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에 패트릭 마홈스가 발목을 절뚝이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잖아요. 그때는 좀 아찔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디펜스에서는 닉 볼튼이 부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어스를 패스와 런 양면에서 틀어막는 데 성공을 하면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자, 다음은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기입니다. 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레드존에서 원활한 터치다운을 만들어내지 못한 프레스캇과 코치진의 어떤 전술 운용 그리고 어떤 퍼포먼스의 패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1주차에 카우보이스가 40점을 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건 오펜스가 잘한 게 아니라 스페셜턴과 디펜스의 힘이 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당시 카우보이스는 256야드만 확보를 하는데 그쳤거든요. 40점을 냈는데 획득한 야드가 이거밖에 안 돼요. 제츠를 상대했을 때도 30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프레스캇은 평균적으로 6.7 패싱 야드만 기록을 했고요. 러싱 야드는 캐리당 3야드에 불과했어요. 토니 폴라드가 있는 팀인데도 불구하고요. 이것은 헤드코치인 마이크 메카시와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브라이언 쇼테나이머가 이 켈런 무어가 지휘했던 시대보다 더 정체된 오펜스를 지휘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저는 레드존 플레이콜이 정말 최악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저는 조금 더 이 오펜스의 페널티가 좀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사실 트레본 딕스가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됐잖아요. 뭐 이런 것과는 좀 별개로 오펜스에서 페널티가 계속 나오면서 자멸을 했다고 봅니다. 한 경기에 무려 13개의 페널티로 지금 거의 100야드 이상을 잃었고요. 전반에만 7개의 페널티를 하면서 좀 10득점에 그쳤어요. 분위기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카본테 터핀의 이 51야드 빅 리턴도 결국 홀딩 페널티로 사라지고 말았죠. 뭐 이번 주에 유독 페널티로 자멸한 팀들이 많이 보여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지난주부터 카디널스의 오펜스가 전반전에 굉장히 잘 준비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초반부터 댈러스가 점수를 벌리면서 대승을 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오히려 반대의 흐름으로 가버렸고 그리고 카디널스가 굉장히 잘 준비해온 그런 플레이들로 점수를 벌리면서 그리고 카우보이스는 스스로 자멸하면서 이렇게 경기가 좀 일방적으로 흐름이 흘러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디널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드류 패칭의 오펜스는 완벽하진 않지만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이번 시즌에. 오히려 이 적당함이 강점으로 승화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런과 패스의 밸런스 조합도 좋고요. 엄청나게 폭발적이진 않지만 안정적인 전개가 돋보여요.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활용이 굉장히 눈에 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필름 한번 예시로 살펴보고 갈게요. 러닝백이 없는 0-2 퍼소넬에 와이드 리시버인 론델 무어를 백필드에 배치를 시켰어요. 그리고 타이트 엔드들을 라인에 붙여놓은 상태고요. 타이트 엔드들은 이제 쉘로우 라우트와 외곽의 와이드 리시버들이 스위치 버티컬을 가져가는 컨셉을 전개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대개 디펜시브 측면에서는 패싱 커버리지의 무게를 두게 되거든요. 이때 이 런델 무어는 횡적인 움직임에 강점을 갖는 선수이고 폭발적인 가속이 가능한 선수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스윙 라우트를 달리는 선수에게 이 정도의 공간이 만들어지면은 얼리 다운부터 효율적으로 야드를 점유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러한 선수의 특징을 잘 살리는 오펜스 전술을 선택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번 시즌 카디널스의 가장 놀라운 부분이 바로 이런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종합적인 탤런트, 이 뎁스를 보시면은 아마 이 라이트한 팬들은 진짜 모르는 이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정도로 재능이 부족하다는 뜻일 텐데 이 각자 갖고 있는 어쨌든 장점이 있을 거잖아요. 이걸 최대한 승화시켜주는 환경을 지금 조나단 캐넌과 드류 패칭이 참 잘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카디널스의 헤드코치인 조나단 캐넌이 참 재미있는 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강력한 탱킹 후보팀에 이렇게 강력한 어떤 에너지 그리고 어떤 안정적인 컬처를 구축할 수 있는 코치가 저는 리그에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과거에 카디널스에 대한 오프시즌 분석 칼럼을 쓰면서 거기다가 적기도 했는데 아까 시카고 베어스 이야기하는 부분과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팀의 어떤 케미스트리를 망치는 선수가 배제돼 있는 상태에서 선수들끼리 화합이 잘 되니까 탤런트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낸다. 이게 참 어떤 미식축구라는 스포츠가 갖고 있는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카디널스의 행보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팀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약간 작년에 그 펠컨스 오펜스를 보는 것 같아요. 확실히 보는 재미가 있고요. 이게 솔직히 지속 가능해 보이진 않습니다만 잘 짜여진 오펜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게 좀 작년에 펠컨스를 좀 연상시키고 종합적인 탤런트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 재능을 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운영한다라고 지금 제이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참 공감이 가요. 지난주부터 사실 쿼터백인 이 조시 dobs의 허리를 찌르는 이 리드 옵션 플레이로 빅플레이를 여러 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결이라고 보고요.
이게 사실 오펜스의 레이어를 좀 한 겹 늘려주는 그런 플레이인데, 이러면서 사실 다른 플레이도 힘을 받고 있고, 이 돕스의 어떤 샷건에서 이 드랍백 패싱 게임도 힘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지난주에 이제 카디널스를 좀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많이 반성하게 되는 그런 멋진 경기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긴급 질문 하나. 카일러 머레이 어떻게 되나요? 아, 엘님께서 보시기에 카일러 머레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관계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번 시즌 성적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지만, 저는 그래도 아직 카일러 머리에게 기회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아직은. 한 번 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인터뷰에서 나왔지만, 그래도 선수들은 좀 카일러 머레이를 많이 의지하고 좀 리더로서 생각하고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잡혀있는 이 데드캡도 많이 있고, 뭐 트레이드해서 보내지 않을 거라면 저는 한 번 정도는 더 믿어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뭐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케이로 윌리엄스를 뽑아야 된다. 근데 이미 지금 이 정도 경기력이면 1픽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을 해요. 베어스가 많이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윌리엄스를 지명하지 못할 거라면 저는 머레이를 한 번 더 믿어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주차, 2주차 경기에서도 나왔는데 이 경기 시작하기 전에 카일러 머레이가 그래도 막 유니폼 입지 않고 사복 입고 나와서 선수들이랑 막 격려해주고 화합해주고 파이팅 막 해주고 막 이러는 모습이 포착되기는 했었거든요. 머레이가 다시 돌아와서 조나단 캐넌 그리고 드류 패친과 함께 보여주는 오펜스는 또 어떤 모습일까 많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피츠버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좀 승리 공식이 나온 것 같아요.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확인한 부분은. 결국은 이번 경기처럼 쿼터백인 케니 피켓이 턴오버를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거죠. 여기에 적당한 그라운드 게임이 동반이 된다면 반대쪽에서는 플레이메이킹을 해줄 수 있는 든든한 디펜스가 있기 때문에 경기를 원하는 대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틸러스 오펜스가 사실 첫 두 경기에 굉장히 고전했잖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좀 턴오버 관리, 그리고 러싱 게임에서 동시에 고전하면서 어려웠는데, 오늘 경기는 이 두 문제를 모두 해결해낸 경기였어요. 뭐 피켓이 뭐 다시 지난 시즌 후반기 폼으로 돌아왔고, 프레시에 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피켓 안팎을 좀 움직이면서 패스를 해내는 모습. 그건 뭐 빅벤을 떠올리게 충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지 해리스는 좀 폭발적이지 않았지만 정말 팀이 필요로 하는 만큼 러싱을 해주면서 활약을 해줬고, 특히 이제 저는 이 칼빈 오스틴이라는 와이드 리시버의 등장이 좀 반갑거든요. 이 40야드를 4.3초대에 뛰는 선수인데 언더사이즈 선수이고 지난 시즌에 부상으로 통으로 날렸고 올해 이제 데뷔전을 치르게 됐거든요. 오늘 이제 72야드 빅플레이를 만들어 주었죠. 이제 나지 해리스의 어떤 이 그라운드 게임이 좀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스피디한 딥스렛의 활약은 반가울 수밖에 없어요. 디온테 존슨까지 빠진 상황에서 정말 반가운 정말 좋은 활약이었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팀은 해리스가 효율적으로 달릴 수 있다면 정말 지기 힘든 구조를 갖고 있는 팀이거든요. 오스틴의 등장이 사실 해리스에게 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 지켜보는 것도 저는 재미있을 것 같아요. 피켓이 당황하지 않고 패스를 잘 던졌다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샌프란시스코 49ers, 그러니까 1주차 경기였죠. 그때 경기를 보시고 라스베가스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켓이 뭐 오랜만에 경기를 뛰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프레셔가 너무나 강력하게 들어가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이렇게 패스를 던질 때 여기와 이제 발사가 되는 지점이 이제 일치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당황을 하면은 몸이 뒤로 가 있어요. 그래서 어깨가 빠진 상태로 공을 던지다 보니까 정확도도 떨어지고 오버스로잉이 나오고 이러는데 베가스전에서는 그래도 패스를 굉장히 잘 연결하고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본인이 잘하던 형태의 메카닉으로 패스를 잘 던지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기대했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게 됐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입장으로 보면은 일단 픽6로 연결을 할 수 있었던 마커스 피터스의 드랍. 너 가져 이러고 공이 넘어갔는데 그걸 놓쳐버렸죠. 그게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저는 레이더스의 쿼터백인 지미 가로폴로가 많이 답답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지나칠 정도로 와이드 리시버인 드반테 아담스에게 집착하는 장면이 노출이 됐었고요. 결국에는 리드가 제대로 안 돼서 쉽게 찬스를 놓치는 플레이가 나타났어요. 예시를 준비를 했는데요. 레이더스는 전형적인 11 퍼스널의 샷건 포메이션을 준비를 했고요. 와이드 리시버인 자코비 마이어스는 모션을 해서 빠진 뒤에 드래그 라우트를 통해서 들어갔고 인사이드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타이트엔드인 어스틴 후퍼는 마이어스의 반대쪽 경로에서 플랫으로 빠지면서 크로스를 통해서 공간을 순식간에 만들었고요. 와이드 리시버인 헌터 램프로는 이 심을 통해서 빠르게 달려나가다가 이선에 위치하고 있는 이 커버리지를 담당하고 있는 디펜더로부터 제쳐내고 공간적 우위를 확보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반대편에 있었던 드반테 아담스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대인 방어를 간결한 움직임을 통해서 벗겨나기 시작했지만 이미 이 후방에 있었던 또 한 명의 세이프티가 보조를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본인들의 엔드존 근처에서 굳이 빅플레이가 필요하지 않고 공격권 갱신만 해도 충분한 그런 상황이라면 드반테 아담스 쪽이 아니라 반대쪽에서 다른 동료들이 만들어주고 있는 공간을 봤어야 돼요. 근데 가로폴로의 시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신의 오른쪽에 있는 드반테 아담스만 봐요. 왼쪽을 쳐다도 안 봐요. 이 스킴 설계 자체는 좋았단 말이에요. 사스들의 구현도 좋고 세퍼레이션도 만들었고 램프로가 빅플레이도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플레이는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이런 장면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가로폴로의 어떤 역량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레이더스는 프리시즌에 에이단 오크넬이라는 루키가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 선수를 빨리 올리는 시나리오도 좀 염두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왜 필드골을 찼을까요? 아, 기회가 정말 두 이해 번 안, 있었죠, 이거. 정말 이해 왜 안 되는. 필드골, 아니, 1년에, 조시 맥달리에서 1년에 1,000만 달러 받거든요? 아니,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코치의 판단력과 결단력이 고작 이런 수준이라니. 여기서 필드골 차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 보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아, 정말 이해 안 되는 판단이었어. 좀 아쉬운 경기력을 이어나간 레이더스였습니다. 다음은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 경기입니다. 먼데이 나잇 풋볼로 치러진 경기였죠. 무패팀 간의 대결이었는데요. 이 경기는 에디님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네. 어떤 예상 외의 2승을 기록한 팀과 예상했던 2승을 기록한 팀 간의 대결이었어요. 사실 조 버로와 마찬가지로 이 제일런 허츠도 시즌 초반 꽤나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그럼에도 디안드레 스위프트의 어떤 분전과 이 디펜스의 활약으로 좀 연승을 이어왔는데요. 오늘 경기도 여전히 깔끔하진 않았어요. 분명 작년에 보여줬던 그 개운함이 사라졌거든요. 전반전 이제 자키어스로 향한 이 패스가 터치다운이 되기 전까지 정말 찝찝함 그 자체였어요. 쉐인 스타이킨의 빈자리가 저는 조금씩 느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 거의 같은 유닛의 구성이기도 하고, 이런데 지금, 물론 지금은 워낙 서포팅 캐스트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잘 느껴지지 않지만, 앞으로 이제 강팀들을 많이 상대하게 될 텐데, 그때서야 좀 이 빈팀들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좀 걱정이 좀 앞서는 경기력이었고요. 좀 그 외에는 뭐 제일런 카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진짜 이 선수를 건너뛴 많은 팀들이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세 경기를 했는데 벌써 포스트 펌블 2개, 색 1.5개, 그리고 이 QB 프레셔는 무려 15개. 이제 제이본 하그레이브 뒤를 이어서 이제 2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사실 이글스가 이 카터의 스냅을 좀 조절하고 있거든요. 지금 50%채 안 되는 48% 정도를 소화하고 있는데 이제 이 선수가 좀 정상적으로 적응을 해서 좀 스냅 참여 비율이 이제 다른 스타 선수들처럼 뭐 70%를 육박을 하게 된다면 진짜 어떤 생산력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경기는 사실 뭐 이 제일런 카터를 보는데 정말 가장 큰 재미가 있지 않았나 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글스는 무패이긴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고 생각만큼 퍼포먼스가 좋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았던 제일런 허츠의 상황이 고려가 되긴 해야겠지만 허츠가 완벽한 기회를 놓치기도 했고 턴오버도 만들면서 좀 아쉬운 경기력을 보였는데요. 일단 이글스는 그래도 일단 1주차, 2주차에 비해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어떤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색과 펌블은 물론이고 세이프티까지 만들어낸 막강한 디펜시브 라인은 두말할 것 없이 리그 최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개선이 눈에 띄는데 디안드레 스위프트는 압도적인 러싱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부상으로 인해서 신음하던 세컨더리도 좋은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고 베이커 메이필드가 인생 최고의 퍼포먼스를 지금 템퍼베이에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의외로 웨이필드가 정말 좋은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는데 이를 잘 막아냈어요. 특히 신인인 세이프티 시드니 브라운의 활약이 저는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이 필름 보여드리면은 몸의 무게 중심이 완전히 바닥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집중력, 이 승부욕 불타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는데 놀라운 패스 디펜스에 성공을 하죠. 그리고 오펜스 측면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글스는 기본적으로 러싱에 있어서 존 스킴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필름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이 아웃사이드 존에 대한 활용도 굉장히 좋지만 인사이드 존에 대한 활용도 굉장히 높은 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번 버커니어스와의 경기에서는 인사이드 존에 대한 활용이 굉장히 눈에 띈 그런 경기였어요. 뭐 반대로 얘기한다면 이 버커니어스의 인테리어 라인맨들의 런 디펜스가 이번 경기에서는 좀 형편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뭐 이글스의 런 블락킹이 좋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버커니어스의 디펜시브 라인맨 중에 비타 베어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눈에 띄는 경기력이 나왔는데 특히 왼쪽 가드인 렌트 디커슨, 오른쪽 가드인 켄 유겐슨 그리고 센터인 제이슨 켈시의 이 연달아 가면서 만들어내는 더블팀이 굉장히 빛나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필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켈시가 세컨드 레벨로 올라가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이러면 2선에서 들어오는 라인베이커들을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비전이 좋고 전환이 유연한 디안드레 스위프트 같은 선수들은 그냥 고속도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냥 달려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많은 야들을 전진할 수가 있었고요. 패배에도 불구하고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쿼터백 베이커 메이필드의 약진은 저는 꽤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버커니어스가 사실 지금 성적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특히 러싱이 철저하게 결여가 돼 있거든요. 뭐 라샤드 화이트가 분전하고 있긴 한데 패스 오펜스에 도움을 못 주고 있어요. 그 와중에 베이커 메이필드는 자신의 단점이었던 턴오버 이슈를 완벽하게 줄였고요. 색에 대한 비율도 굉장히 줄였어요. 뭐 생산성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주요한 순간에 타깃들에게 패스를 정확하게 잘 던지고 있고요. 생산성이 아주 좋진 않지만 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패스 효율성, 그러니까 EPA로 봤을 때 리그의 7위예요. 메이필드와 템퍼베이가 7위. 말도 안 되죠? 심지어 버커니어스의 리시버 G는 이 야드 애프터 캐치가 리그에서 14위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볼을 확보한 타깃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 부분도 상대적으로 적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러싱에 대한 어떤 인력 보강이 좀 추가가 되고 전술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꽤 기대할 만한 오펜스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 이제 뉴올리언스 세인츠와 디비전 매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이죠. LA 램스와 신시내티 벵갈스의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 이 경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조버로의 이제 종아리 부상 소식이 들려오면서 벵갈스가 3연패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역시 조버로는 경기 출전을 감행했고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앞서 쿼터백의 좀 리더십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게 이 터프니스, 정말 이 정신력, 강한 정신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스틴 허버트, 패트릭 마홈스, 조 버로, 드류 브리스 정말 위대한 쿼터백들 다 이 강한 정신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닌가 싶고요. 경기 내적으로 보자면 확실히 언급해 주신 대로 종아리 부상의 영향이 보이는 경기력이었어요. 조버로답지 않게 좀 부정확한 패스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패스를 던지는 이 메카닉에 있어서 좀 하체의 중요성, 정말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패스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 코어의 회전 힘의 기반도 다 하체거든요. 뭐 그런 영향이 확실히 보인 경기였는데 결국은 이제 조 버로를 좀 서포트해주는 이 리시버 선수들의 좀 맹활약을 통해서 좀 승리를 차지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2연패에 빠져있던 벵갈스가 그래서 침체될 뻔했었던 그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성공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할 테고요. LA 램스 입장에서는 레드존까지 공격을 전개한 데는 뭐 엄청나게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결여된 터치다운 성공률로 인해서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고 패배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리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좀 추가를 하자면 벵갈스는 디펜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디펜시브 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변칙적인 블리츠 활용도 좋았고 이 내각에서 이루어지는 프레셔도 좋았어요. 조버로우가 완벽한 경기를 치른 거는 분명히 아닌데 그래서 와이드 오픈된 타깃에게 오버스로잉을 하기도 하고 외곽에 위치한 타깃에게 부정확한 패스를 던져서 위로 슝 날아가는 그런 모습도 나왔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마 체이스 그리고 티기스 같은 리시버들의 폼이 살아났다는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쿼터백이 에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완벽하게 건강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폼이 완전하지 않을 때 이 개떡같이 던지는 공도 찰떡같이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파트너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화면에 추가된 자료는 이번 경기에서 나타난 자마 체이스의 라우트 차트인데요. 1번 리시버라고 할 수 있는 자마 체이스가 1주차, 2주차 경기에서 정말 안타까운 경기력을 펼쳤거든요. 두 경기를 합해서 70야드밖에 패스를 못 잡았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12번의 캐치를 통해서 141야드를 획득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LA 램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플릿 세이프티 커버리지, 그러니까 즉 디펜스에서 이 필드를 양쪽으로 분할을 한 다음에 각각 다른 형태의 커버리지 컨셉을 가져가는 그런 디펜스를 잘 활용하는 팀인데 그래서 정렬 위치, 스윙 라우트 형태가 워낙 다양하고 1대1 상황에서도 쉽게 밀리지 않는 데다가 브레이킹 타이밍이 워낙 날카로운 이 자마 체이스를 상대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결국에는 조버로우가 편안하게 패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고 이상하게 던진 패스도 자마 체이스의 폼이 살아나니까 잘 잡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필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3쿼터
이 퍼스트 앤 10 상황의 필름인데 샷건 포메이션에 아웃사이드 존 핸드오프 페이크를 진행을 하고요. 이 디펜스 램스의 디펜스 1선과 2선의 시선을 왼쪽으로 돌려요. 그리고 티 히긴스와 타일러 보이드를 더미로 삼고요. 버로우가 부트레그를 돌아가는 동안 램스의 세이프티인 조던 플로는 많은 인력이 배치된 벵갈스의 좌측, 본인한테는 우측이죠. 이쪽을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마 체이스는 아킬러 위더스푼과 1대1을 맞게 되는데 위더스푼이 존 커버리지를 가져가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위더스푼이 존 커버리지를 가져가는 영역만 지나가면 체이스는 그냥 완전히 공간이 열려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마 체이스는 굉장히 큰 좋은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 헤드코치인 잭 테일러와 오페시브 코디네이터인 브라이언 켈레어는 아마 이런 풋볼을 추구하고자 했을 거예요. 1주차, 2주차에서 잘 드러나진 않았겠지만 그래서 억지로 개인의 뛰어난 역량에 억지로 기대는 것보다는 선수들이 플레이를 하기에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장면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LA 램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라인 모리스는 디펜스 구성원들이 네임밸류가 사실 재작년에 비해서 엄청 떨어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그 단위로 봤을 때 이게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게 잘 만들어놨거든요. 좀 예열이 필요했던 벵갈스가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맞이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좋은 경기를 치렀다고 생각을 하고 램스는 일단 런을 풀어야 되는데 지난 시즌 그리고 슈퍼볼 시즌과 달리 본인들이 잘하는 아웃사이드 존 러싱 게임을 제대로 전개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 시즌에는 극단적으로 갭스킴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84% 이상을 선택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백필드 자원의 탤런트 부족 그리고 오펜시브 라인에 어떤 스킴 전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필드를 이렇게 스트레치해서 쓰는 게 맥베이가 추구하고 있는 패싱 스킴에도 영향을 굉장히 크게 끼치기 때문에 좀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마이클 라플로와 오펜시브 라인 코치인 라이언 웬델이 좀 이 부분은 집중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전 경기를 이렇게 한 번에 리뷰를 한 게 이번에 처음이었는데 에디님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준비하는데 좀 힘들었고 그래도 좀 다 했다는 점에서 좀 뿌듯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4주차 경기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저희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거는 아마 이번 주가 마지막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고퀄리티, 저희가 추구하는 게 퀄리티잖아요 항상. 그래서 더 고퀄리티의 방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좀 포맷의 변경과 알찬 내용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디님 늦은 시간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 저희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